입안에 퍼지는 은은한 맛과 향. 그 옛날 단군 신화에도 등장하며 한국인의 진정한 건강식으로 손꼽히는 봄나물의 제왕 쑥. 잎과 줄기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쑥일수록 맛과 향이 탁월하다. 봄엔 쑥 냄새를 맡고 쑥을 좀 먹어줘야 진정한 봄 마니아로 통한다는데 건강밥상 오늘은 봄의 여왕으로 불리는 쑥과 함께한다. 쑥은 한의학에서 인진호라고 부르는데요. 인진호는 황달 등의 간질환에 유익한 효능을 가진 약재입니다. 그 밖에도 쑥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또 피로회복에도 좋은 봄나물입니다. 소화 기능은 쑥, 면역 기능도 쑥쑥 올려주는 천연 비타민제 쑥은 탁월한 효능으로 나물계의 의사의초라고 불린다. 쑥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봄 감자와 봄쑥의 환상적인 콜라보. 감자로 시작해 쑥으로 끝나는 쑥 감자전.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봄을 제대로 즐기는 레시피, 새우로 완자를 빚어 쑥향을 더한 쑥 완자국. 일상의 스트레스가 쑥 내려간다. 쑥 하면 모두에게 좋은 거 잘 아시는데요. 보통 쑥으로 쑥 된장국이나 쑥떡을 많이 해 드시는데요. 오늘은 그 좋은 쑥을 이용하여 밥 반찬이나 간식으로 좋은 쑥 감자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제철 쑥을 고르는 방법 하나. 쑥은 그 크기가 크지 않으며 잎과 줄기에 보송보송 잔털이 올라온 게 맛있다. 또 손으로 비볐을 때 향이 너무 진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좋은 쑥이다. 부침개에 들어갈 쑥은 우선 시든 잎을 제거한 후 쑥 고유의 색을 유지하기 위해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데쳐낸다. 잘 데쳐낸 쑥은 찬물에 담가 식힌 후 물기를 꼭 짜준다. 쑥은 싼 계절에 많이 사오셔서 한번 데치신 다음에 냉동을 하시면 1년 동안 두고 드시는 양식이 됩니다. 하지만 꼭 팁이 있는데요. 한번 데친 쑥은 물기를 꼭 짜시면 안 되고요. 두꺼운 비닐봉투에 넣어서 냉동시키셔야 됩니다. 전에 들어갈 채소도 준비하자. 데친 쑥은 잘게 썰고 홍고추도 총총 썰어주는데 채소의 식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너무 잘게 다지지 않아도 좋다. 또 하나의 주인공 감자도 강판에 곱게 갈아주자. 여기에 감자색을 지켜주면서 달달한 맛을 더해줄 양파도 감자와 함께 곱게 갈아준다. 오늘 쑥 감자전에 들어가는 감자는 강판에 갈았는데요. 강판에 갈으실 때 양파와 번갈아 가면서 갈으시면 갈변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또 감자가 혹시 갈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부침가루를 동량으로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큰 볼에 다져놓은 쑥, 부침가루와 갈아놓은 감자, 양파를 넣고 소금, 달걀, 홍고추도 한데 넣어 잘 섞어준다. 이때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게 포인트. 이제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반죽을 한 숟가락씩 올려 노릇하게 부쳐내는데 가장자리가 바삭해지면 뒤집어준다. 또 달걀이 들어가서 타기 쉬우니 약불에서 구워주자. 오늘 쑥 감자전에 빨간 고추를 다져서 넣었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때는 파프리카를 다져 넣으셔도 되고요. 혹시 칼칼한 걸 좋아하실 때는 청양고추를 다져 넣어도 맛있습니다.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부추를 넣어주면 더 맛있는 쑥 감자전. 채반에 잘 구워진 쑥 감자전을 보기 좋게 올린 후 예쁘게 장식하면 완성. 고소하게 즐기는 봄의 진미. 쫀득한 감자와 그윽한 쑥향이 만나 제대로 된 겉바속촉을 이뤘다. 이 맛이 바로 예술이다. 쑥으로 만든 쑥국이지만 손님 접대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쑥국입니다. 오늘 쑥을 이용하여 쑥 완자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쑥을 바로 사용할 경우엔 씻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팩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좋고 오래 두고 보관하고 싶을 땐 잘 삶은 후 밀봉시켜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국에 들어갈 쑥은 끓는 물에 데쳐낸 후 총총 썰어 준비해 놓는다. 이어서 완자에 들어갈 담백항의 주인공 생새우도 손질하자.
생새우가 없다면 칵테일 새우도 좋다. 식감이 느껴지도록 살짝만 다져준다. 오늘 쑥 완자국에는요, 생새우살을 다져서 넣는데요. 혹시 새우가 없으신 경우에는요, 두부를 물기를 꼭 짜서 두부를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국에 들어갈 홍고추는 얇게 채 썰고 팽이버섯도 깨끗하게 손질해 준비한다. 이어서 다져놓은 쑥과 새우에 찹쌀가루, 녹말, 참기름을 넣어 반죽하는데 반죽의 농도가 너무 되직하지 않도록 물 대신 달걀물을 한 스푼씩 넣어가며 농도를 적당하게 맞춘다. 잘 버무려진 반죽은 숟가락 안에 쑥 들어갈 정도의 먹기 좋은 크기로 동글동글 완자를 빚어 밀가루를 가볍게 묻혀준다. 찹쌀가루와 쑥과 다진 새우살을 넣고 완자를 만드는데요. 혹시 농도를 너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달걀을 풀어서 조금씩 농도를 보면서 넣어주세요. 쑥국의 베이스가 될 멸치 육수도 만들어주자. 다시마, 멸치, 표고와 팥뿌리를 넣고 푹 끓여준다. 국물이 제대로 우러났다 싶으면 재료들을 모두 건져내는데 육수는 탁하지 않게 끓여내는 게 포인트. 여기에 깨끗하게 씻어두었던 쑥과 만들어둔 완자들을 넣고 한 소끔 더 익혀준다. 쑥국은 국간장으로 색을 내는 게 꿀팁이다. 집에 있는 재료로 다시 국물을 만드신 후에 국간장 한 큰술 넣고 색을 내고요. 나머지 간을 보실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봄이 가득 담긴 쑥 요리의 진수. 새우의 담백함과 차진 식감, 거기에 진한 쑥향까지 놓치고 싶지 않을 최고의 맛이 완성됐다. 새우를 빚어 만든 통통한 완자에 꽉 찬 봄 기운이 느껴지는 개운한 국물 맛. 쑥향 가득한 우리 집이 바로 미식 여행의 1번지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좌욕 등에 쓰이는 경우가 이런 쑥의 따뜻한 성질을 이용한 예고요. 따라서 수족냉증이 있거나 생리통, 생리불순을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철 쑥의 계절이 돌아왔다. 참쑥, 인진쑥, 개똥쑥.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탁월한 효능을 품고 있는 쑥. 추억이 살아있는 쑥버무리, 쑥개떡부터 젊은 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쑥낫딸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쑥의 향연. 봄바람을 탄 건강한 쑥향기가 우리 집 식탁 위로 쑥 들어온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거지죠. 그런데 이 그릇을 닦는 수세미를 평소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수세미가 이 세균의 온상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음식물과 주방 세제 그리고 축축한 환경이 수세미 속 세균이 살기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WHO 조사에 의하면 황색포도상 구균이 가장 많은 가정도구 2위가 바로 수세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세미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좋고요. 또 효과적인 살균 방법으로 베이킹소다와 식초, 따뜻한 물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그 물에 빤 다음에 햇볕에 말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행주를 소독할 때도 유용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 암세포는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혈관을 파고들어 몸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항암 치료다. 항암 치료란 그 피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고 항암 약물로 전신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 세포독성 항암제, 그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구역감, 구토, 설사, 변비 등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줄 뿐 아니라 전이를 방지하고 재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정상 세포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TV주치에서는 암을 이기기 위한 기나긴 싸움, 항암 치료 부작용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암이란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 본인과 가족 입장에서는 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치료를 늦출 수는 없겠죠.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 될 텐데, 근데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항암 치료입니다. 이 항암 치료 과정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점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황인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각종 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혈액종양내과가 어떤 과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암 치료에 있어서 진료하는 과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소적으로 병이 있는 암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완치의 목적으로 제거를 하는 수술적 방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는 방사선 치료법, 그리고 항암제를 이용해서 전신에 있는 암세포를 치료하는 항암 화학요법,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는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저희 혈액종양내과는 항암제를 이용해서 전신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 과로 항암제를 주로 다루는 과고, 그리고 항암제의 부작용 관리나 그리고 암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가 혈액종양내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혈액종양내과는 항암 치료부터 이 전반적인 부작용 관리까지 모든 암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를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단계별로 시행되는 항암요법에는 어떤 요법들이 좀 있을까요? 단계별로 하는 항암요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항암요법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기에 좀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또는 중요한 조직을 누르고 있어서 당장 수술적 치료를 할 경우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먼저 항암요법을 해서 종양의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그 중요한 구조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항암제를 먼저 사용하는 요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암요법으로 주로 위암과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식적 항암요법은 종양내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환자의 삶의 질을 올려줄 목적으로 또는 종양의 크기를 줄여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환자의 상황이나 병기에 맞게 항암요법을 시행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항암 화학요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암세포는 생식 주기가 아주 빠르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들은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는 우리의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병기가 진행이 되면서 암 환자들에게 다양한 통증들이 또 나타날 텐데 딱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주로 어떤 통증들이 좀 나타나나요? 우리 암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 중에는 관절통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과 동반돼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제의 영향이나 병의 경과에 따라서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발생한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서 발생한 통증은 모든 것이 다 암과 연관된 통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동반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잘못된 상식 때문일지는 몰라도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된 고정관념, 속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모든 약에 구토를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게 되고 그 구토 때문에 힘들어진 걸 많이 걱정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약제가 항암제를 했을 때 구토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약제에서 구토를 아주 심하게 유발하는 약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항구토제를 사용함으로써 조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모두가 머리가 빠진다는 것도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일부 약제들, 대표적으로 유방암의 일부 약제나 림프종 치료제 일부 약제들처럼 머리를 빠지게 하는 약이 있지만 많은 항암제들은 머리를 빠지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항암제의 영향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산에 더 좋은 공기를 마시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이제 저희 첫 진료를 받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안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한 6개월이나 또는 8개월 이내에 응급실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암은 그냥 두면 계속 증식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국 나빠지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항암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일부 약제에서는 아주 고가의 치료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심평원에서 급여를 받은 약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95% 정도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약제들은 환자들이 부담 크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의 부작용들, 예를 들면 항암제를 쓰고 나서 저림감이 있다든지 이런 일부의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항암제가 중단되면 3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부작용은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일찍 사망할 수 있다. 이 고정관념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지긋한 암 환자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다면요. 네. 실제로 항암제 자체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신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출혈이 동반된다거나 또는 그 자체에 의한 감염이 동반됐을 때 환자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실제로 항암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못 먹기 때문에, 구토가 심하기 때문에 또는 환자가 전신통이 생기셨기 때문에 항암제를 맞고 나서 생긴 부작용들은 저희가 약이나 여러 가지 치료들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제 부작용으로 직접적으로 사망하신 케이스는 저도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항암 치료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포독성 항암제를 예로 할 수 있는데요. 골수세포라든지 또는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세포, 그리고 위장관 점막세포 등이 영향을 줘서 일시적으로 세포 주기가 세포들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항암제를 하고 나서 2주 내지 3주 정도 경과하게 되면 정상세포가 회복하면서 부작용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 의료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작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네.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열이 나는 것입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순 감기서부터 항암제 영향의 발열, 또 감염을 동반한 발열,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상 가정에서 환자분이 열이 났을 때 그 원인을 감별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열이 동반됐을 때 이게 위험한 발열일지 아니면 해열제를 먹고 그냥 떨어뜨려야 되는 발열일지는 반드시 치료 중인 병원에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암을 시작하면 먼저 체온계를 구입을 하셔서 매일 체온을 측정하시고 체온이 발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응급실에 내원해서 또는 외래에 연락해서 주치의와 면담을 할 수 있는 발열이 되더라도 그랬을 때 해열제를 먹어서 열이 떨어지더라도 병원은 꼭 찾아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열이 난다는 것은 염증 반응에 대한 신호일 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발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발열이 있을까요? 골수세포는 크게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백혈구의 구성 중에 하나인 호중구입니다. 호중구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생소한 분야의 용어이실 텐데 네. 호중구는 백혈구의 세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호중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깥에서 세균이나 감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골수가 일시적으로 억제됐을 때 특히 호중구가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감염원이 들어오면 그 감염원을 쉽게 제거하지 못해서 감염원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고 하고 이럴 때 장염이나 폐렴, 요로 감염 등이 동반되게 되면 아주 위험한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이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있을 때 폐혈증이 동반된 경우는 거의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발열이 있을 때는 응급실로나 내원해서 빠른 감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자, 만약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빨리 병원을 찾아서 내원해야 되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이 점도 짚어주시죠. 매일 체온을 측정하시던 중에 37.8도 이상의 발열이 발생했을 때 30분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체온을 측정하시고 여전히 37.8도 이상이거나 또는 체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뭔가 감염원을 갖고 있거나 발열의 원인이 있어서 나는 걸로 의심을 하시고 고령의 환자에서는 감염이 있어도 발열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환자가 많이 처진다거나 식사량이 많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것 또한 감염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열이 나거나 했을 때 본인의 판단으로 그냥 해열제를 먹고 집에 계시다가 또는 그런 경우에 야간이나 새벽에 환자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 항암제 치료 부작용 가운데 발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빈혈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빈혈은 사실상 항암제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빈혈이 모두 다 항암제랑 연관되지는 않고 일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이 출혈을 동반할 수 있는 암 같은 경우는 철분결핍성 빈혈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중에 치료와 연관돼서 또 혈액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과 연관돼서도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요 3가지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추가 혈액 검사를 보고 빈혈의 원인을 감별해서 그에 맞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이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 코피를 또 자주 흘리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부작용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어떤 부작용인지도 짚어주시죠. 이제 코피를 자주 흘린다고 얘기도 사실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코피를 자주 흘리시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는 코피를 자주 흘리게 되는 게 건조해서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하지만 코피를 자주 흘리는데 코피가 났을 때 지혈이 되지 않고 10분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또는 몸에 점상출혈이라고 하는 마치 피부에 조그만 바늘로 여러 개를 막 찔러놓은 것처럼 보이는 점상출혈이 동반된 경우 또는 우리가 쉽게 부딪히기 어려운 허벅지 안쪽 또는 팔 안쪽처럼 어딘가 부딪히기 어려운 장소에 멍이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혈소판 감소를 의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얘기를 해서 혈액 검사를 확인하고 혈소판이 어느 수치인지를 확인한 뒤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소판은 쉽게 말해서 피가 났을 때 지혈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암치료법 중 하나인 항암화학요법은 약물을 사용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온몸의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항암화학요법은 다른 암치료법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암이 전신질환이다 보니 소화기관을 비롯해 각 세포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우리 2주 전에 이제 항암을 처음 시작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 혹시 그 사이에 뭐
식사량이라든지 구역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식사는 좀 잘 하셨는데요. 그 메스껍다고는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38도가 넘는 그 체온 상승이나 발열은 없으셨는지요? 아, 네. 열은 나지는 않으셨어요. 항암 이후에 복통이나 설사는 없으셨습니까? 퇴원하시는 날 설사 2번 정도 하셨고요. 복통은 따로 없으셨어요. 항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는 대부분 암세포의 작용에 효과를 나타내지만 일부 성장 분열이 빠른 정상세포를 공격해 발열이나 설사, 구토 등의 다양한 항암 부작용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분은 췌장암으로 진단돼서 수술하시고 보조 항암요법을 하고 계신 환자입니다. 앞서 항암 이후 발생한 설사 및 복통은 항암 시작하고 이틀째 발생했기에 항암제로 투여됐던 이리노테칸 영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항암제 투약 전에 이번 사이클부터는 전처치 약물을 투약함으로써 증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의 경우 동시 또는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며 나타나기도 한다. 항암제의 종류나 용량, 치료 기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적절한 예방법과 치료로 부작용을 조절해가며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항암제 용량을 줄이거나 약제를 변경해 증상을 조절하기도 한다. 지금 항암 한 2주 정도 지나셨는데 혹시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시진 않았나요? 손이나 발 쪽에 조그마한 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디 부딪히거나 한 적은 없으신데 저절로 멍이 드시거나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네, 어디 부딪히지 않았는데 멍들이 생기고 있어요. 반점의 모양이 그 바늘로 이렇게 찔러놓은 것처럼 아주 작은 좁쌀 모양으로 여러 개가 보이진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크기의 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항암제 주요 부작용 중 하나인 혈소판 감소증은 항암제로 인해 골수가 억제되면서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으로 혈소판 수치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져 지속적인 항암 치료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환자는 대장암 환자로 항암 이후에 혈소판이 감소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항암제 이후 혈소판 감소증은 아주 위험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암 이후에 혈소판이 2만 개나 1만 개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뇌출혈이라든지 장출혈 같은 위험한 출혈로 발전할 수 있기에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혈소판을 확인하면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의 주요 증상은 코피와 피하 출혈인 멍이다. 보통 항암제 투여 후 일주일에서 열흘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약 보름 정도 지속되는데 항암 치료를 중도에 중단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항암 치료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혈소판 수치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암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해드리지 않게 되면 환자들이 다음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이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작용들은 의사들이 미리 확인만 하면 조절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같이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증상들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조절하면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와 펼치는 끈질긴 숨바꼭질이다. 항암 치료 부작용은 내 몸이 열심히 암세포와 싸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치열한 전투 끝에 수많은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하게 다스리는 항암 치료 부작용.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항암 치료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보죠. 앞서 발열과 빈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마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구역과 구토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구역과 구토가 발생하는 원인은 뇌에 연수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구토 중추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자극이 되면 저희가 구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 화학 성분들의 일부들이 이 구토 중추를 자극해서 구역과 구토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급성이라고 하면 항암제를 시작하고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구토를 의미하고 지연성 구토는 항암제 투여 이후에 24시간이 지난 이후 발생하는 구토를 의미합니다. 이 애기 구토라는 것도 있게 되는데 항암제를 투여하고 구토 반응이 너무 심했던 환자들은 다음 주기에 항암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항암 전날부터 그 항암제를 맞은 것과 동일한 구토가 발생한 것을 애기 구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구역이나 구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말만 들어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암 전에 미리 그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항구토제라든지 또는 급성기에 작용할 수 있는 항구토제를 미리 사용하게 되고 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도 항구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구토 같은 경우는 미리 항불안제를 처방을 드려서 다음 주기 전에 미리 복용하시게 한다거나 또는 그 아주 오랫동안 작용하는 구토 패치가 있어서 그것을 미리 처방드려서 다음 주기 전에 집에서 그것을 붙이고 내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얼음 조각이나 박하사탕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구역구토가 너무 심한 경우는 식사를 억지로 하시는 것 자체가 다시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역구토가 심할 경우에 식사를 뭐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물 삼키는 것도 힘들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또 탈수까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내원을 해서 주사로 영양제를 맞으면서 억지로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가능할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좀 어려운 경우라면 미리 경구용으로 쓸 수 있는 영양제가 있어서 그런 걸 미리 처방받는다거나 또는 환자들 중에 구토감이 있어도 본인이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좀 찾아서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이나 구토에 대한 항암제 부작용과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또 부작용 가운데 배변과 관련된 증상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증상인가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의 설사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보통 그 지사제라고 해서 설사를 멈추는 약을 미리 처방을 드리게 되고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의 물설사가 지속되는 경우는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서 미리 처방된 지사제를 먹고 조절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가 적더라도 환자가 혈변이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횟수가 적어도 빨리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부작용으로 이 설사가 있다면 반대로 변비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항암제를 하던 중에 변비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아마 항암 치료하는 환자의 80% 이상이 아마 호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변비의 원인은 사실 항암제 단독의 영향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일부 항구토제는 그 약제 자체가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원인이 아주 복합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도 가능하면 물은 충분히 섭취해서 장으로 가는 혈액들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미리 같이 드시면 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변비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암제 치료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어떤 부작용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환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구내염입니다. 구내염은 입안에 있는 점막세포들이 탈락이 되고 그쪽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입안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항암제를 치료하고 나서 1주나 2주가 경과됐는데 잇몸에 통증이 있다거나 또는 매운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혀에 통증이 너무 발생해서 음식을 드시기 어렵거나 또는 뜨거운 거를 드시게 되면 더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구내염이 발생한 초기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항암제 치료를 받을 때 몸이 저릿저릿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부 항암제 중에 특히 저희가 대장암이나 위암에서 많이 사용하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이나 부인과암이나 식도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세탁셀이나 또는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제들, 일부 약제들에서는 이 신경계의 독성을 갖고 있는 약제 성분들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반복하게 되면 이 신경 독성 때문에 손저림, 발저림 또는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 환자들이 표현하시는 것은 걸을 때 마치 자갈밭을 걷는 느낌이다.
또는 좀 심한 분들은 유리를 깨놓은 조각을 내가 걷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 이 정도를 저희가 3단계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 저림감을 줄이는 신경제 약제를 사용해서 증상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항암제를 쓰면서 4단계가 발생하게 되면 항암제를 중단하거나 약제 변경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4단계에 나타난 증상은 보통 환자들이 셔츠나 이런 단추를 못 채우시게 되는, 손이 너무 떨린다거나 손이 저려서 미세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고, 혼자서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볼펜을 계속 놓치거나 해서 이름을 쓰실 수 없는 경우, 또는 음식을 드실 때 젓가락을 이용해서 음식을 잡으려고 하면 저림감 때문에 젓가락을 계속 놓치게 되는 경우가 4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 탈모가 오거나 얼굴색이 좀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 탈모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항암제를 시작하고 2주 내지 3주가 지나면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보통 환자분들이 머리를 다 깎게 되시는데 이 경우도 항암제를 중단하게 되면 보통은 4에서 6주가 지나면서부터 다시 머리카락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구적인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피부 착색 같은 경우도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많이들 이제 진료실에 와서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4에서 6주가 경과되면 멜라닌 세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얼굴색이나 피부색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구적이지 않아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하신 항암제 부작용 외에 또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 발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 발진은 이제 마찬가지로 일부 약제들이 주로 잘 생기게 하는데 여기서의 피부 발진은 약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증상은 아주 가볍게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증가하는 것부터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면서 발진이 생기고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연고만 사용하거나 또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가려움증을 낮춰주기 위해서 어떤 약제를 복용하게 하거나 또는 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항생제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환자분들 가운데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또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더 올바르게 이런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사보다는 먹는 약이나 피부에 붙이는 약을 갖고 계신 것이 사실상 가정에서 통증을 관리하기가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통증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입원을 해서 통증 조절을 시작하게 되고 주사약으로 어느 정도 맞추게 되면 이 먹는 약이나 피부에 붙인 패치를 이용해서 통증 조절을 해서 퇴원해서 가정에서도 조절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통증, 특히 암과 연관된 통증에서는 일정한 주기나 또는 일정한 자세에서 통증이 유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또는 내가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유발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고정된 시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간 전에 미리 진통제를 복용해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통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통증 가운데 이런 통증이 나타나면은 병원을 꼭 찾아야 된다. 이런 통증이 있겠죠. 새로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통증 외에 다른 부위의 통증이 생기거나 또는 본인이 느꼈던 평소의 통증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통제를 처음 복용하게 되면 한 2, 3일 정도는 진통제 때문에 적응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 기간에 사실은 구역, 구토, 변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음식을 드실 수 없다거나 밑에 있는 3일간 배변을 못하는 경우 또는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 같이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진통제에 의한 부작용일 수 있고요. 조절을 해야 될지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환자가 진통제를 이제 과하게 복용하게 되거나 또는 처음 시작한 환자들에서 나타날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점입니다. 저도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 항상 환자들한테 처음 처방하는 환자한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낮 동안 특히 우리가 주무시지 않는 동안에 환자가 계속 가라앉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드렸는데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들고 다시 주무신다거나 깨우면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겠다고 하면서 다시 조금 지나면 다시 주무시는 것. 이것은 환자가 진통제를 먹고 좀 가라앉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는 환자가 주무시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진통제 용량이 너무 과하면 일부 용량에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로 내원해서 원인을 빨리 감별하고 약제의 부작용이 맞다면 약제의 부작용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약을 투약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점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구역구토 증상은 모든 항암제가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항암제를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개발된 약제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절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발열 증상, 즉 열이 나는 37.8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는 집에만 있어서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꼭 치료 중인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사 횟수가 많거나 혈변, 복통 같은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위험한 설사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항암제 사용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항암제는 아까 선행항암요법이라고 처음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횟수가 정해져 있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일정 횟수가 지나면 저희가 중단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전이암 치료, 특히 몸의 어딘가 다른 부분으로 퍼져 있어서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환자의 병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거나 또는 약제 부작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병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항암제를 잠깐 쉬는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럼 항암 치료 중에는 고단백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이거는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조금 의사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O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보통 이제 항암제를 맞게 되면 구역구토가 심한 환자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식사량이 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이 치료하면서 잘 익힌 닭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같은 음식들을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 이유도 환자의 체중 감소나 근육 쇠약 같은 문제를 유발하지 않아서 치료를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단백질 섭취는 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부작용이 많은 항암제일수록 치료 효과는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부분은 X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을 참으면서 치료를 견뎌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들에서도 부작용이 있을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부작용은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이런 부작용 관리가 환자를 힘들게 하지 않음으로써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부분은 X입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사실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세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면 특히 약봉투를 보여주면서 이 약 복용해도 되나요? 하면서 건강보조식품들을 많이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사실 건강보조식품이 항암제에 악영향을 줘서 X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많은 건강보조식품들은 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항암제도 간에서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용 중인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간 기능이 악화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료제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항암제를 쉬어가거나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게 2주, 한 달, 2달이 넘어가면서 항암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병만 나빠지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간 상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환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조금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후 평범한 식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항암 치료 중에 식사의 양과 질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일반 식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네. 항암 치료 중 일반 식사는 항암제 첫날부터도 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적윤식을 한다거나 멸균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일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호중구 감소가 있어서 백혈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에 일부의 경우에만 저희가 적윤식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는 항상 일반 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혹시 피해야 하는 식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항암 치료 중에 혹시 섭취를 권장하거나 혹은 피해야 하는 식품군이 있을까요? 일단 권장하는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단백, 고기 종류의 음식들. 본인이 만약 식사량이 감소한다면 적어도 단백질 섭취를 좀 충분히 함으로써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피해야 되는 음식이 좀 중요한데요. 주로 저희가 가장 먼저 강조드린 것은 날 음식들입니다. 익혀지지 않은 회나 육회 같은 날 음식들은 그 표면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들 때문에 저희가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네, 끝으로 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는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시죠. 네. 제가 생각할 때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는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가 지휘자 역할을 그리고 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는 그 연주를 담당하는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작용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자가 항암제를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의사 혼자만 열심히 관리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고요. 그 보호자와 환자가 관심을 갖고 증상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해주고 그게 잘 이루어져야만 환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는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항암 치료 부작용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혈액종양내과 황인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부작용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큰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 부작용이라는 게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두려움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항암 치료에 있어서 의료진은 환자와 함께 끝까지 암과 싸우는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두려워만 마시고 주치의와 꼭 상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